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심력의 이론과 실험 장치 컨셉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죠. 실험 장치들입니다. 부품들이 꽤 많네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 측정 장치입니다. 측정용 추와 전자저울, 회전 장치의 기울, 질량 추와 너트, 용수철, 그리고 포토게이트 타이머 세트입니다. 실험 장치 본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장치와 바나나 케이블입니다. 우선 실험에 사용할 추들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추 표면에 질량이 써있기는 하지만 확인 차원에서 한 번씩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추들의 질량들을 다 측정해 주세요. 표면에 쓰여 있는 값과 1g 정도는 미미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선 용수철 상수를 측정해 볼까요? 용수철을 끼우고 용수철의 처음 길이를 눈금자로 정밀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붙어 있는 추를 칼날을 밑으로 해서 끼워 넣은 후 압축된 용수철의 길이를 눈금자로 역시 정밀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추를 하나 더 올리고 압축된 용수철 길이를 눈금자로 읽습니다. 사실 추를 2개만 쓰면 데이터가 좀 적으니까 200g의 질량추를 하나 더 얹은 후 눈금을 읽어 표에 적습니다. 다른 용수철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합니다. 물론 두 용수철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공정으로 제작된 제품일 것이므로 용수철 상수는 거의 같겠죠. 나중에 실험값 계산에서는 두 용수철 상수의 평균값을 사용할 것입니다. 본체에 포토게이트 센서를 장착합니다. 포토게이트 센서는 아래 위로 뚫려 있는 구멍에 적외선 LED와 센서가 들어있어 두 구멍 사이를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디귿자 모양의 센서에 체결된 나사를 뺀 후 본체 바닥에 비스듬히 길게 뚫려 있는 구멍에 나사를 빠져나오게 끼웁니다. 그래야 센서의 위치를 이 뚫어진 긴 구멍을 따라 밀고 당겨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작은 구멍에 끼우면 안 돼요. 다시 센서와 조립합니다. 센서에 뚫린 나사 구멍을 잘 확인하세요. 정 한가운데 뚫린 구멍에 나사를 끼워야 합니다. 센서를 고정 후 회전봉이 구멍 사이를 잘 지나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야 회전봉이 지나갈 때마다 센서가 동작하게 됩니다. 우선 150g 추로 먼저 실험합니다. 흰색 띠가 있는 추와 없는 추 2개를 준비합니다. 두 질량이 같아야 합니다. 가끔 서로 다른 질량을 끼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전할 때 기계가 덜그럭거립니다. 흰색 띠가 둘러진 질량추를 먼저 끼우고 용수철을 끼웁니다. 그리고 고정나사 2개를 준비해서 하나를 돌려서 끼웁니다. 첫 번째 고정나사는 용수철에 달랑말랑하게 끼웁니다. 용수철이 압축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정나사는 첫 번째 고정나사에 완전히 닿게 한 후 단단히 조이세요. 그래야 고정나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추를 먼저 끼워야 추가 회전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용수철을 압축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같은 요령으로 반대편에도 추를 끼우고 용수철과 2개의 고정나사를 끼우고 조입니다. 그리고 회전봉을 돌리면서 센서 사이로 회전봉의 끝 부분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스쳐 지나가지 않으면 장치 뒷면에 센서 고정한 나사를 살짝 풀어서 센서를 앞으로 더 밀어붙인 후 나사를 조입니다. 이제 포토게이트 센서와 포토게이트 타이머를 연결할 건데요. 포토게이트 센서에는 전화선 케이블 커넥터가 있습니다. 케이블 커넥터를 포토게이트 센서에 띡 소리가 나게 연결합니다. 포토게이트 타이머에 전원을 연결하고 옆면의 스위치를 켭니다. 전화선 케이블 커넥터의 폰 플러그 잭을 타이머 본체의 1번 포트에 끼웁니다. 타이머 본체 아래에 세 버튼 중에서 초록색 메저먼트 버튼을 누르면 타임, 스피드, 악셀, 카운트 순으로 측정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회 눌러서 카운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메저먼트 옆에 하늘색 버튼으로 여러 종류의 측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눌러서 첫 번째, 원게이트 30초를 선택합니다. 화면창에 카운트가 30초라고 나오면 세팅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회전봉의 회전수를 30초 동안 자동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색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60초가 되는데요. 이때는 60초 동안 회전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30초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측정을 시작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느낌표가 표시되는데요. 측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전봉을 손으로 흔들어 보면 센서 사이로 회전봉이 지나갈 때마다 숫자가 카운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포토게이트 센서와 타이머의 연결, 그리고 카운팅 테스트가 다 끝나서 실험 준비가 완료가 되었네요. 이제 전원 장치를 연결할 건데요. 일단 전원 장치의 전압 다이얼을 반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 0으로 만들어 둔 후 전원을 켜서 0V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바나나 케이블을 이용해서 플러스 붉은색 단자끼리, 검은색 마이너스 단자끼리 색깔을 맞춰 연결합니다. 흰색 띠의 주가 용수철에 살짝 닿고 있는지 확인한 후 흰색 띠의 위치를 눈금자로 측정합니다. 전압 다이얼을 돌려 10V 정도에 맞춥니다. 이 실험은 전압이 변수는 아니므로 아주 정확하게 맞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전압이 10V까지 천천히 증가하면서 회전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회전봉에서 틱틱틱 소리만 나면서 헛돌아 회전이 잘 안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완전히 정지시킨 후에 회전축 아래에 붙어있는 고정 나사를 단단히 조이고 다시 실험합니다. 절대로 회전봉이 회전하고 있을 때 손을 넣으면 안 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전이 안정화되면 카운트 모드를 30초로 다시 설정한 후 스타트를 눌러 측정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카운팅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30초를 기다린 후 최종 카운트 숫자를 확인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148회가 측정되었는데요. 이 숫자는 30초 동안 회전봉이 센서 사이를 지나간 숫자이지 회전수가 아닙니다. 회전봉이 한 바퀴 돌면 센서를 2번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총 회전수는 이 카운트 수를 반으로 나눈 74회가 됩니다. 즉 30초 동안 74회 회전한 것이니까 F는 30분의 74는 약 2.5Hz가 됩니다. F를 148Hz라고 쓰거나 74Hz라고 쓰면 안 돼요. 헬리콥터 프로펠러도 1초에 50번 정도밖에 안 도는데 1초에 148번 돌면 실험 장치가 날아다니겠네요. 회전이 안정화되었다면 흰색 띠가 위치한 눈금을 측정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눈금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흰색 띠가 퍼져서 넓게 보이면 중간값을 선택하세요. 회전하기 전과 후의 눈금 차이를 이용해서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 델타 R을 구해야 합니다. 30초 동안 카운트 측정하는 것과 흰색 띠 눈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전압을 15V로 올립니다. 좀 기다렸다가 회전이 안정화가 되면 카운트를 30초로 한 후 스타트를 눌러 30초 동안의 카운트 숫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눈금이 10V일 때보다 15V일 때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를 측정합니다. 30초 동안 카운트 측정하는 것과 흰색 띠 눈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20V로 전압을 올려서 실험을 반복합니다. 30초 동안 카운트 측정하는 것과 흰색 띠 눈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이와 같이 10, 15, 20V의 3단계로 전압을 상승시키면서 회전수를 구하고 이에 따라 용수철이 얼마나 압축되는지 측정하는 간단한 실험입니다. 사실 전압은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수단일 뿐 분석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압을 10에서 25V 사이에서 적당히 3, 4단계로 증가시켜 실험 포인트를 3, 4개 정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18, 24V로 해도 상관없어요. 150g 추를 제거하고 200g의 추로 바꿔 끼웁니다. 추가 용수철과 가까스로 닿게 하고 고정나사도 용수철과 가까스로 닿게끔 하세요. 회전봉이 센서 사이를 잘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을 10V부터 인가하면서 동일한 과정으로 3단계 전압 상승 실험을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0g의 추에 대해서 3개의 데이터 세트, 200g 추에 대해서 3개의 데이터 세트를 얻었네요. 전압을 더 촘촘하게 증가시켰다면 5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럼 구심력의 식에 대입해서 얻은 구심력과 용수철 상수를 이용해서 측정한 구심력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이 표는 실험 교재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표가 그닥 적합해 보이지 않네요. 실험 교재의 표가 모범 답안은 아니라고 했죠? 적절하게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용수철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한 실험 결과를 정리할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2개의 용수철에 대해 질량추를 3개까지 얹어가면서 점점 무게를 무겁게 해 용수철의 압축 길이를 구한 후 용수철 상수를 결정한 표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실험한 데이터를 채워볼까요? 용수철 상수를 구하는 식은 K는 델타 Y분의 F는 델타 Y분의 mg가 되죠? 같은 공장에서 나온 용수철인데도 1번 용수철과 2번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가 좀 다르네요. 어쨌든 우리는 두 용수철의 평균값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데이터로 빈칸을 다 채워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회전 운동을 관찰하면서 얻은 측정치를 적을 표를 만들어 볼까요? 표가 조금 번잡해 보이기는 하네요. 일단 두 종류의 추 질량 칸을 만들고 인가 전압 칸을 만듭니다. 사실 전압은 분석에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빼도 되는데 일단은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30초 동안 측정한 전체 카운팅 수를 반으로 나눠 회전수 n을 넣어보죠. 그리고 추가 회전할 때의 흰 띠의 궤적을 통해 측정한 회전 반경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초기 위치에서 추가 밀려간 거리 델타 R을 넣어보도록 하죠. 이 정도만 넣으면 실험 데이터는 다 기록한 셈이네요. 물론 여러분들은 빈칸을 실제 실험 데이터로 채워야겠죠?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실험값 계산표를 만들어 볼까요? 추 질량 칸을 만들고 전압 칸도 만들어 보죠. 사실 필요는 없는데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는 의미로 넣어둡니다. 이제 30초 동안의 회전수를 이용해서 실제 단위 시간당 회전수, 즉 1초에 몇 번 회전했는지 진동수 F를 계산해 넣어야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초당 회전수를 안 넣고 30초 동안 회전수를 넣은 다음에 오차율이 10만 프로가 나왔다는 둥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구심력 공식의 F와 탄성력으로 측정한 F칸을 만들고 오차율 칸을 만듭니다. 구심력의 기본식에 V가 있으므로 V를 2파이 RF로 구할 수 있으니 V칸을 추가로 만들어도 좋아요. 오차를 계산하려면 이론치와 실험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두 F 모두 실험치죠? 어떤 F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탄성력이 측정하는 물리량의 개수가 작으니까 오차도 그만큼 덜 개입되겠죠. 그러므로 오차율 계산은 탄성력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를 알려주기 위해 오차율에 별표를 놓고 표 아래에 별표를 넣은 이유를 설명해 놓으면 깔끔하네요. 샘플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한다면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10% 이상 오차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빈칸들을 다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 레포트를 써볼까요? 우선 이와 같이 측정값과 실험값, 계산표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겠네요. 측정값 분석항을 하나 만들죠.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꼼꼼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야 교강사가 학생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올바른 물리 개념을 통해 결과를 얻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실험에 주요한 측정치를 대입해서 구심력 공식으로 구한 힘과 탄성 계수로 구한 힘을 서로 비교했다는 것을 잘 명시해야겠죠? 그리고 오차율을 계산할 때 왜 탄성력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넣지 않았지만 용수철 상수를 구하는 계산 과정과 회전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써두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럼 더 꼼꼼한 레포트가 되겠죠. 추가 점수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작성해 볼까요? 항상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실험 과정을 간략하게 넣어서 분량을 늘립니다. 이 실험 과정과 오차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필요하다면 번호를 넣어서 기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게 더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리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실험에서 독립변이는 질량을 2단계로 그리고 회전수를 3단계로 바꾼 거잖아요. 구심력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실제 측정된 구심력이 0.2kg일 때는 0.15kg일 때보다 약 30% 이상 증가했는지, F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F가 증가했을 때 정말 제곱에 비례해서 구심력도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차가 생긴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겠죠. 사실 용수철 상수가 예를 들어 300Nm/m의 값을 갖는다면 1m에 300N이니까 1cm면 3N, 1mm면 0.3N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금 위치를 읽는데 1mm의 오차가 생긴다면 탄성력의 결과에 0.3N의 오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탄성력으로 계산한 구심력이 3N 안팎인데 0.3N의 오차가 난다면 10%의 오차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이 실험에서는 회전할 때의 질량추의 위치 눈금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질량추의 흰 띠가 눈금을 읽기에는 그닥 깔끔하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차 분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넣어야 하겠어요. 이뿐 아니라 질량추의 초기 위치를 잘못 측정했다든지 질량추가 용수철 사이에서 덜그럭거릴 정도로 정확하게 잘 고정이 안 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오차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험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구글링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글링한 내용은 참고 문헌에 잘 밝혀둬야 하겠네요. 그럼 마무리로 총정리하는 멘트를 써볼까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추가해볼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얻은 내용은 참고문헌에 반드시 넣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 목적도 잘 이해했고 또 결과 분석도 잘 할 수 있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